첫 번째 이슈는 어제 청와대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조국 장관 보고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불러놓고 윤석열 총장에게 경고장이다. 조선일보는 어제 사항을 경고장이라고 해석을 해서 제목에 달아놨습니다. 여기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조국 장관 업무 보고 받으며 사흘 전에 검찰권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직접 압박했다. 자리에 없는 윤석열 총장에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검찰 개혁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조국 장관이 건의한 특수부 축소, 대검 감찰부장 인사는 그대로 수용했다. 그렇다면 조국 장관에게는 뭔가 힘을 좀 실어주는 모양새고요. 반면에 윤석열 총장에게는 강력히 뭔가를 경고하는 모양새. 이렇게 오늘 많은 언론들이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코너 몰린 조국에 힘 실어준 문. 법무장관이 검찰 통제한다. 이것을 강조한 거다. 어제 자리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이다. 이런 표현도 등장했고요. 여기 보면 조국 장관이 대검 사무국장 등 인사권인을 문재인 대통령 수용했다. 다만 특정인 거론은 안 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검찰서 앞장서서 개혁 주체돼야 한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 수사 끝나는 대로 개혁안 착수하겠다. 조국 무죄 확신하나. 그러니까 어제 사항을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국 장관은 무죄라고 대통령이 지금 확신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입니다. 지금 두 가지 기사 봤는데 경고장이다. 윤석열 총장에게는 경고장이다. 그리고 조국 장관에게는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 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도 좀 전해드리죠. 매일경제입니다. 어제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조국 장관이 참석을 했죠. 그러면서 촛불을 강조했습니다. 촛불 정신.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 집회. 상당히 많은 인파. 인파가 과연 몇 명이냐 갖고 논란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인파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조국 법무장관이 어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다. 촛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 검찰 안팎에서 또 해석을 합니다. 부인 정경심 씨 소환 조사가 임박하자 장외 실력 행사를 내세워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려는 것 같다. 이런 또 해석이 있어요. 또 반면에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검찰개혁 열망이 크다는 또 이런 해석도 맞서고 있습니다. 2기 위원장에는 민변 출신 김남준 변호사 임명됐다. 이렇게 또 전화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이어서 조국 장관의 발언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저 조국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연속해서 영상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최영선 의원님.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지시를 한 건데 그것도 조국 장관 앞에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례적이라고 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속내는 무엇일까요? 일단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말라는 경고를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적으로 던진 그러면 거죠. 지금의 검찰의 모습이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라고 대통령이 판단하고 있다는 건가요?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의 시기나 방법 이런 것들이 예. 약간의 과도한 측면은 있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의 시기가 그 예민한 시기에 이루어졌어야 되느냐. 그리고 압수수색의 범위가 그 정도로 광범위했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과도한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는 게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 이제 측면을 이용해서 과도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저 지시를 들으면서 가치관의 혼동을 느낀다. 가치관이 혼란스럽다. 도대체 검찰개혁은 그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검찰에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검찰개혁이라는 게 중립과 독립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직접적으로 개입하니까 지금 충돌이 생기죠.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한다면은 과연 그것의 총대를 쥐고 밀어주고 있는 조국 장관이 공정과 정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저런 경고 발언에 대해서 이해는 하면서도 저 발언을 듣는 순간 오히려 더 큰 가치관의 혼란을 느낀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상황을 가치관의 혼란이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찰이 독립적으로 간섭받지 않고 뭘 하는 거,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관철시키는 이건데, 그럼 지금 그 검찰 개혁을 하는 방법이 과연 독립과 정의에 맞는가, 이렇게 좀 물으신 거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정군 동아방송대 교수께도 뭐 비슷한 질문을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마음속으로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제 그런 지시를 했을까요? 먼저 말씀하신 맥락 그대로 보면 검찰에 대한 일정한 경고 의미가 이제 분명히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경고장이라는 의미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뭐 이제 검찰에 대한 독립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당연히 검찰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독립성은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검찰 또한 행정부의 일원인 거죠. 그러니까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민주 권력에 의한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하는 정부의 한 기관인 것 또한 분명한 법무부의 사실입니다. 외청입니다. 검찰청은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해방 이후에 많은 권력기관들이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권력을 내려놓고 민주화되고 이런 과정, 변화와 혁신의 과정을 다들 밟아왔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많은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 또한 아직 이제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많은 특권을 내려놓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은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이제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을 내려놓은 적이 없고. 하긴 지금 수사권, 기소권은 계속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면 정부 부처가 보면 이제 검찰은 장관급인 검찰총장에다가 차관급인 검사장이 50명 정도가 있어요. 정부 부처 중에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조직이 없죠. 차관급이 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검찰 안에. 근데 그런 것을 한번 이제 떠올려 보면 검찰 스스로 무슨 권한을 내려놓겠다, 민주화하겠다 이런 자체 내부에서 국민들 내리에 기억될 만한 혁신적인 그런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면에서 심각하게 이제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은 역사적으로 보면 2번 정도의 자기 혁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정권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 자체 혁신을 좀 해라. 그런데 이제 모든 분들이 기억하다시피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들이 보여준 태도. 그리고 또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또 검찰 내부에서 많은 혁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제대로 밟지 못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이제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검찰이 보인 행태 이런 걸 봤을 때 우병우 전 이제 수석과도 뭐 천여 차례 수사 가지고 통화를 하고 그런 과거 역사에 대한 자기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독립만 요구하는 것은 선출된 민주 권력의 어떤 통제에 저항하는 그런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정훈 교수께서는 과거에 이제 검찰의 행태까지 지적을 하시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에 대한 경고장을 분명히 날린 것이다. 그렇죠. 저항하지 마라. 그 두 분의 공통점은 그거네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니까 검찰장에서 대통령이 저항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경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죠. 그거를 너무 요번 이제 조국 장관 수사에 국한해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뭔가 검찰도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어떠한 반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신문들이 검찰 쪽 관계자를 인용해서 뭐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익명으로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전현직 검찰 관계자의 뭐 말들을 인용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정확한 반응일까 뭐 이런 의무도 좀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침에 매일경제는요. 명확히 드러난 검찰 쪽 반응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중앙일보가 싣고 있습니다. 평검사의 응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총장님, 심센 쪽에 붙어 편한 길 가시지 왜. 그러니까 저 왜 뒤에는 지금처럼 왜 이렇게 수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편한 길 그냥 가시지. 이 얘기예요. 검찰 내부망에 평검사가 올린 글이 꽤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검찰 구성원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0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습니다. 평검사. 여기 보면 뭐 장모 검사로 좀 나와 있어요. 이름도. 내용을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반어법 글이다. 반어법. 그러니까 뭔가 풍자가 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눈치껏 했으면 역적 안 됐을 것. 조국은 검찰개혁 뭐 초능력이라도 있나? 뭐 이렇게 풍자합니다. 현직 검사들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임명권자로부터 일이 엄청난 신임을 받아 총장까지 됐는데, 이거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반어법이 좀 느껴지죠? 그 의중을 잘 헤아려 눈치껏 수사했으면 일이 역적 취급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요. 지난 정권 때도 정권 눈치를 살피지 않고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여러 고초를 겪었으면서 또 그 어려운 길을 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검찰 쪽 구성원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이 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좀 검찰 반응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이 내용은요. 이재영 전 의원과 양지열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윤석열 총장. 이번엔 윤석열 총장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총장이요? 예. 윤석열 총장은 지난 과거의 행위를 봤을 때는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난 내 갈 길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수사에 뭐 위축되거나 이런 건 없다. 오히려 어제도 만찬 자리에서 내가 책임질 테니 동요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진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제일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하고 개혁은 개혁대로 해라. 뭐 법무부는 법무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 일을 하면 된다. 그렇죠. 어찌 보면은 가장 대통령의 말씀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지금 사실 여기 이 글에도 이 내부망에 올라인 글에도. 사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윤석열 총장이 뭐 그냥 했다. 지금도 뭐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사실은. 그때 상임위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엄청났었죠. 그때 모든 뉴스가 다 커버를 했고 그 당시에 그 윤석열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의 윤석열 모습과 그 전의 모습과는 뭐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죠. 네, 그 말이고 그 마이크를 잡고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통령께서 이제 두 번째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하신 거 아닙니까? 뭐 명령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통령의 그 말의 진정성을 지금 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분명히 엊그제였나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또 그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충실히 그걸 받들겠다라는 얘기 이미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틀 후에 대통령께서 또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진짜 윤석열 총장을 믿고 그 일을 맡겼다면은 사실 거기에 대한
화답을 먼저 하셨으면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것도 윤석열 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조국 앞에서만 말씀하신 거는 누가 봐도 압박용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 오해를 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래서인가요? 지금 어제 뭐 그제부터 좀 나왔긴 합니다. 어제 특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해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검찰은 검찰의 일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 검찰의 독립 이런 얘기를 나오기 전에 지금 뭐 문재인 정권에서 그리고 있는 검찰의 모습,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이게 검경 수사권이 독립이 되고 검찰은 형사와 공판 중심으로 가고 특수부는 축소가 되고 그걸 전제로 한 검찰의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검찰은 과거에 가진 힘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과거에는 그 힘을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정권이 그 힘을 틀어주고 있었어요. 되게 민정수석 라인을 통해서.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2년 넘고 3년 접어들고 그런 거는 끊었죠. 법무부 장관 동원했었나요? 법무부 장관도 민간 출신을 안 치면서 그런 검찰을 장악하는 거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끊었던 이유는 뭐냐면 검찰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검찰도 역시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로 줄여들고 개혁하라는 걸 전제로 한 거였어요. 근데 어정쩡한 상황이 된 거죠. 줄은 났는데 검찰은 예전의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검찰이 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사안에서 검찰이 가지고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수사를 하는 뭔가 이 사회의 아젠다를 검찰이 만들어 나가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검찰 개혁이 아닌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되게 아니 검찰 독립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독립했으니까 독립해서 마음대로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부분을 꼬집은 거고 검찰총장이 그러한 취지를 제대로 해석을 못했다라면 검찰 수사 독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분 패널의 의견 좀 들어보셨지만 다 결이 좀 다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그리고 그 지시에 대한 검찰적인 좀 반응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석도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입니다. 패널 네 분의 한 방이 있는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여권에서 윤석열, 조국 임명 땐 뭐 사퇴 언급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검찰 쪽에서는 강력히 부인하면서 이거는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거지? 진위 공방처럼 좀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좀 오늘 소개해 드리겠을 텐데 제가 두 건의 기사 오늘 준비했는데요. 기사 소개하는 동안 네 분께서는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뭐 공방입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지 하는 겁니다. 먼저 한국일보기사입니다. 윤석열 조국 임명 땐 사퇴 발언 사실인가? 이렇게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 있어서는 대정부 질의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주장했다. 뭐 파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검찰 쪽에서는 사실 아니다. 공식 부인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질문 받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관계 확인 못했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여당 윤석열 조국 임명 땐 사퇴한다. 뭐 이렇게 언급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검찰에서는요. 이거 정치 공작이다. 부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당과 검찰 이렇게 되면 이게 정면으로 맞서는 거잖아요. 진위를 놓고요. 여권 인사들 들은 적 있다. 이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그다음에 이낙연 국무총리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검찰 사실 아니다.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께서 조국 장관이 임명되기 전날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은 본인은 사퇴하겠다 이렇게 청와대에 말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총리 들어보신 바가 있으세요? 네,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저는 다른 것보다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너무 명백히 도전한 거 아닌가 싶어서 우려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사실관계는 확인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불량 조국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군분투가 눈물겹습니다.
인권 존중 운운하며 조국 수호에 나서더니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하라며 또다시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을 압박하지 말고 조국 수사를 덮으라고 말하는 게 솔직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땐 사퇴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이런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뭐 이거예요, 지금. 그러나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 들었다. 다른 쪽에서는 무슨 소리 펄쩍지면서 이건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진위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다 써신 분은 앞에다 좀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면 이거는 무슨 상황인 거고 만약에 또 반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 해석을 좀 해달라고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뭐 검찰에서 예. 조국 장관 임명 반대의 뜻은 전달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런 표현을 썼겠느냐? 임명을 하면 내가 사퇴하겠다. 이건 정말 도전이고 항명이죠. 그 정도의 표현을 썼다면. 검찰 쪽에서 어떤 조국 장관의, 장관 임명 전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요.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으니 이게 만만치 않다. 이걸 좀 참고하세요 정도. 참고하십시오. 이 정도 의사는 전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조국을 임명하면 내가 사퇴하겠다. 이거는 그야말로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예. 저도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 것이다. 없었을 것이다. 없었을 것이다. 검찰에서도 즉각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반박을 했어요. 반박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이것은 예. 이미지 정치를 하는 것이다. 키워드 정치, 이미지 정치. 그러니까 현재까지 조국 사태가 처음부터 발단이 됐던 것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예. 어떤 국민들의 분노. 그래서 이제까지 키워드가 공정과 정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국면 전환을 하려는 거죠. 예. 저 문장 속에서 부각되는 것은 항명, 도전, 사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사퇴에 대한 여당의 강한 희망이 저기 문장에 담겨 있다. 사실 아까 해임을 말씀하셨는데 예. 검찰청법에 따르면은 예. 검찰총장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해임할 수가 없습니다. 임기가 있잖아요. 예. 법률적으로 검찰청법에 2년이라는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예. 해임을 하려면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징계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징계의 이유가 있어야 되고 예. 그것도 절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해임이 불가능하니 예. 사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키워드를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정치적 이미지 정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최경선 의원께서는 검찰 쪽에서 그렇게 강력히 부인하니까 일단 부인한 쪽을 좀 보면 뭔가 좀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런 주장이 나온 것 같다는 거네요. 앞서서는 조국 장관을 둘러싸서 정의와 공정의 문제가 이슈였다면 지금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항명, 저항, 뭐 사퇴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틀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을 하시는 거네요. 그럼 보니까 그렇게. 일단 대화를 나눈 당사자가 아니면은 대화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흐름을 전국 흐름을 보건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 윤정근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뭐 당난거철이라고 썼는데 그런 일이 없었길 바라지만 저런 얘기가 나오는 맥락을 검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저런 비슷한 주장이 사실 여러 차례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번 조국 장관 수사가 너무 수사 시기나 규모가 이례적이기 때문이에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통합진보당 이제 그 이적단체 수사 때 제가 알기로는 검사가 8명 정도, 6명, 수사관이 한 8명 정도 투입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도 압수수색이 40여 군데, 46곳, 그리고 사법농단 수사에서도 24곳 정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뚜렷한 범죄 혐의가 입증된 게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검사들이 형사부, 특수부, 또 합수단까지 30여 명이 투입됐다. 수사관들이 기십 명에 이르고 압수수색은 다들 아시다시피 80곳이 넘는 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수사인가? 그리고 또 수사 시기도 보면 8월 26일 날 이제 국민청문회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하루에 30곳을 압수수색을 해요. 30곳을. 그리고 9월 2일 날 조국 장관, 후보자가 그때 당시에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나서 9월 3일 날 바로 동양대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9월 6일 날 인사청문회 진행될 때는 끝나기 1시간 전에 부인을 기소를 해요. 지금까지 검찰이 여러 가지 적폐 수사도 하고 큰 수사를 해왔지만 이런 규모,
이런 정치적인 시기 이거를 어느 국민이 상식선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숙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당당거철이라는 뜻이 사마귀가 이제 이제 그 마차를 이제 막아 서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되도 않는 조항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기들 생각만 하면서 정하고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당당거철이라는 말을 써봤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어떤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사퇴를 거론하면서 뭐 조국 장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런 지금 어떤 주장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검찰은 그거에 대해서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이 정말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앞에서 뭐 임명을 하게 되면 본인이 사퇴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고 그런 차원에서 검찰도 국민 아래에 있는 선출된 권력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이런 유상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밑에 과유불급은 뭡니까? 양쪽 다 이제 그 과유불급 좀 도가 지나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권에서도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국면에 저런 얘기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이슈화되는 게 좀 의도가 있게 오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검찰도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했던 수사가 국민 상식에서 봤을 때 도가 지나치지 않았나 그런 면을 좀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과유불급까지 써봤습니다. 당난거철, 과유불급 두 가지 표현을 적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재용 전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상황을. 저는 그 윤 총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방위 작전이 지금 시작됐다. 여권에. 윤 죽이기 작전 개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좀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간단하지 않은데요. 굉장히 좀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저렇게 따면? 이런 말들이 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쓰신 거예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표현력이 딸려서요, 아침에.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검찰의 그 피의사실 공표 이거 가지고 검찰 개혁의 일부분으로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굉장히 지금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있죠. 굉장히 문제 삼고 있는데 뭐 저것도 보면 지금 박홍근 의원이 대정부 질의한 거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과거의 정치의 행태를 보면은 보통 청와대가 저런 질문을 던져달라고 이런 거를 제공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청와대하고 사전에 좀 그 주장, 질문에 대해서 조금 교감이 있지 않았는데 또 의심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아니, 예전에도 상임위를 보면은요. 저 의원은 저런 정보를 어디서 얻어서 했지라는 부분을 보면은 청와대나 어디선가 분명히 정보를 줘서 하는 그런 질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것도 대정부 질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구태적인 정치에서도 없어져야 되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제 의심만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저런 자료를 제공해서 이 질의를 해달라고 만약에 됐다면은 그러면은 청와대 여당 뭐 할 것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전방위로 지금 윤 총장의 그 사태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말이 이제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미 벌써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저런 얘기가 돌고 있는 자체가 벌써 좀 그렇죠. 뭔가 그걸 있다.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저런 얘기를 서서 이제 더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사태에 대한 여론 몰아가기를 지금 시작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도 또 꽤 좀 나온 얘기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떡 얘기가 나왔어요. 떡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에게 떡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떡을 돌렸다는 건 격려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검찰 쪽에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또 해명이 있었어요. 이렇습니다. 검찰 수사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보낸 떡을 그냥 전해준 것뿐이다. 무슨 총장이 떡을 돌리는가. 뭐 이런 또 해명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윤 총장을 굉장히 파렴치하고 굉장히 이거를 마치 즐기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아까 이미지 정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했던 안 했던 그런 말을 했으니 이제 물러나라.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네 분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약간 결이 다른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번엔 양지열 변호사. 자초한 논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자초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확인 불가능합니다. 사실 저 얘기를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했고 총리도 뭐 이건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당사자들이 뭐 녹취라도 해놓지 않은 한 설령 누가 진짜로 들었다고 해도 저긴 확인은 불가능한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나. 지금의 수사를 보게 되면 뭐 과도한 수사 이런 걸 다 떠나서요. 결과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확정되진 않았지만 진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사의 시점을 보면 명백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 초유의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검찰이 진짜 법적으로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그냥 지명하도록 내버려뒀으면 직무유기한 겁니다. 근데 모르는 상황에서 의혹만 갖고 수사를 들어갔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지금 상황은 윤석열 총장이 자초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한 가지 역설적이게도 사실 이제 검찰개혁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검찰개혁을 하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굉장히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게 야, 수사권 조정하는 건 좋은데 검찰의 힘은 그대로 펴놓고 있지 않느냐. 대표적으로 특수부 그대로 존치하고 있지 않느냐. 많은 부분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역설적이게도 이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자초한 논란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마저 개혁까지도 가능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참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뭐 사퇴, 해임, 뭐 여권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아마 그런 주장을 하는 여권 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꽤 이 주제를 가지고 공방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소식 다른 내용 좀 짧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국당 얘기군요.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20명 의원에 대해서 출석 통보했다. 나와서 조사 받으라는 겁니다. 그동안 소환에 불응해왔죠. 그런데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날짜를 정해서 이 사이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몇 주 걸쳐 피고발인 60명 모두 소환.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좀 한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런 상황에서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어제 오후에 검찰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 뭐 한국당 20명 첫 소환 통보 있고요. 심상정 의원이 출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당 의원들 안 나오면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를 주장한 겁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받으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입법기관을 유린하고서도 법을 무시하고 소환에 응하지조차 않고 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에서 즉시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해야죠. 그리고 국회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재영 전 의원님.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이재영 전 의원님께 특별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20명 소환해서 나오라 그랬어요, 검찰로. 네. 근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안 나갈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요 부분만 보면은 참 잘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런 그 생각이 드실 수가 있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본질이 자꾸 흘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그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 이건 악법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저희가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 시각에서 봤을 때 이건 악법이다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은 선거라는 것은 게임의 룰인데 어떻게 게임의 룰을 플레이어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은 한쪽에 유리하게 바꾸느냐. 이게 본질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본질을 벗어난 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그걸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가 본인이 혼자 책임지고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나가서 출석을 해서 받아라 안 받아라 요 부분보다는 본질에 다시 저는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지열 변호사, 지금 뭐 이재용 전 의원께서는 뭐 본질 얘기하셨어요. 뭐 시작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의견 충돌 때문에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뭐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소환 통보 20명에다 소환 통보한 그 이유는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감금했다는 거, 그리고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거,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검찰 쪽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법, 국회선진화법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저 국회에서 저런 일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스스로 예전에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이렇게 힘을 써서 해결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런 건 하지 말자라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최후의 마지노선을 그어놓은 건데 그거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자체가 법을 만드는 취지하고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뭐 국회의원들 체포 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에서 면책특권이 이런 걸 준 이유가 뭐였나요? 과거에는 법과 관계없이 뭐 군부 독재 시절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국회의원분들이 그런 탄압을 받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럴 뿐더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마저도 무시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죠. 자,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경찰이 하다가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소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심상정 정당 대표는 검찰 출석하면서 체포하라는 주장까지 하는 겁니다. 자, 앞서서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된 얘기 봤는데 이 조국 장관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권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수사에서는 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검찰이 지금 상황이요. 그래서 굉장히 검찰 둘러싸고 복잡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바른미래당 얘기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안철수 책내자, 유승민은 당에서 신당 지동이다.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아직 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출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목도 알려주고 그랬죠. 독일에 있는데 책을 냅니다. 책은 마라톤에 관한 책이랍니다. 마라톤 도전기 같은 것 같아요.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요. 비당권파 15명이 따로 지도부를 출범했습니다. 변화와 혁신, 뭐 이런 이름의 모임입니다. 줄여서 변혁입니다. 변혁. 그리고 대표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이번에 대표가 됐어요. 그러면은 바른미래당 안에 손학규 대표가 원래대로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새로운 모임의 대표가 된 겁니다. 두 대표가 있는 거예요. 안철수는 독일에서 신간 발간 소식 알렸다. 일부에선 정치 복귀 초읽기다. 초읽기다. 이 정치권 기사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표현이 아닐까요? 초읽기. 근데 실제 보면 오래 걸리거든요. 뭐 초는커녕 뭐 몇 달이 지나도 안 온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또 등장했습니다. 초읽기라고 지금. 당 밖의 개혁 중도보수 규합이다. 유안 제3신당 땐 야권 요동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안철수 전 대표 사진이 있네요. 베를린 마라톤 완주하면서 찍은 사진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유승민 안철수계 15명 변혁 출범했다. 바른미래 두 대표 기영정당 됐다. 이 얘기입니다. 별도 회의체 꾸려서 유승민 의원이 대표를 맡았다. 손학규 대표 당의 실패 논할 자격 없다. 또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 사항을 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정치의 한계다. 이렇게 한탄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2일에 당대표에 취임한 이래로 제대로 협조를 하고 당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 실패를 얘기하느냐 그입니다. 당이라는 게 하나로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을 해야지 계속 분열을 회치하고 방해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당의 실패를 논할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당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뭐 비상행동이나 뭐다. 나는 정치적인 양심이 없는 이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유승민 전 대표. 여하튼 알아서 들으세요. 오늘 비상행동이 출범한 오늘부로 그분과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그분과 이 아주 추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로 그 싸움은 끝을 내겠습니다. 탈당에 대해서는 전혀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대로 가서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정치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모든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기사에서 소개했던 두 대표 기영정당 모습, 뭐 그 모습 아닐까 싶네요. 말 그대로 그냥 지금 영상에 나온 두 대표가 각각의 어떤 주장과 의견을 내놓고 있잖아요. 최영수 의원님, 무슨 상황입니까 이건 도대체? 미래가 없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몸부림인데 미래가 없는 사람들.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답은 없습니다. 근데 정당 이름이 바른미래당인데? 이 제3지대의 비전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그동안 구축하지 못한 거거든요. 예. 못했는데 내년 4월 총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내년 4월 총선은 결국은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기 때문에 예. 1당 2당 구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동안 입지를 못 만들어놨는데 총선이 다가오면서 그 입지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제3지대의. 그리고 조국 장관 사태가 불거지면서 1당과 2당의 지금 대결 구도는 더 첨예화되고 있거든요. 예. 갈수록 제3지대의 위치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예.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답은 없다. 뭐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몸부리긴 하지만 답 찾기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신 거네요, 지금 보시기에는. 자, 윤정근 교수님. 예. 지금 신당 얘기가 나왔어요. 안철수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가 각각 뭐 탈당이든 분당이든 형태적으로 새로운 당을 모습을 만들 것이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기존의 그 이제 1당, 2당, 예. 양당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화,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이나 이제 안철수 전 의원 모두 예. 차기 대권에 이제 욕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지분 확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선거제도가 바뀐다는 전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약 한 뭐 3, 40석 정도 예. 되는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두 분이 이제 창당을 같이 손잡고 할 거라고 보는데 예. 저는 이제 이번 바른미래당 사태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예. 한국 정치가 너무 그 인물 중심이잖아요. 정책 정당, 정당의 예. 정책이나 정강 예. 이런 것이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예. 대통령을 누구 내보낼 거냐.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정당이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이 아마 창당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힘을 예. 합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예. 또 대선을 앞두고 이합집단될 수밖에 없는 기반이 취약한 그런 정당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듭니다. 일단 뭐 신당 가능성은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보시는데 또 있다고 그 봅니다. 이유가 또 고민을 또 낳는 지점이 있다라고 또 지적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오랜만에 얼굴이 나왔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입니다. 그런데요, 홍정욱 전 의원 딸 얘기입니다. 홍정욱 전 의원 딸 공항에서 마약 밀반입 적발됐다. 뭐 변종 대마 카트리지 그리고 LSD. LSD가 뭡니까? 이게 무슨 그쪽 계통의 이름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소지한 혐의로 적발이 됐어요. 구속영장은 그런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 전 의원 제 불찰이다. 죄송합니다. 딸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사과를 한 거예요. 다음 기사 또 보시죠. 이쪽입니다. 마약 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 구속영장 기각됐다. 이제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도주의 우려는 없다. 그리고 뭐 굳이 구속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카트리지 대마 순교 이렇게 다 적발됐습니다. 홍 전 의원 모든 것이 저희 불찰 뭐 사과문인데 그 사과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제게 보내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절 변호사. 그렇죠. 뭐 보호자니까 아버지의 책임이지만 사실
자식이 잘못하는 거 부모가 글쎄 이게 뭐 책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사실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 유학생이에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잖아요. 근데 지금 심심치 않게 이 유학생들이 마약을 흡입했다든가 아니면 마약을 국내로 들어오다 적발되는 경우가 좀 꽤 많이 생기고 있어요. 최근에 SK나 현대가 3세들 그 CJ의 후손이 이제 저쪽도 구속이 됐었죠. 자발적 구속을 요청했고. 근데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게요. 이름들이 낯설다고 하셨죠. 맥산, 카트리지니, LSD니, 크리스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전형적으로 마약사범이라고 했을 때 흔히 속어로 뽕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있죠. 동남아나 중국 등을 거쳐서 들어오는 필로폰 계열하고 완전히 다른 것들 계열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지금 적발된 사례들은 최근에 적발된 사례는 전형적으로 미국 쪽에서 유행하는 약품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들여오다 적발된 사람들도 미국 유학생활 과정에서 접한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미국에서도 불법입니까? 미국에서는 대만은 합법인 곳이 지금 아마 9개 주 이상이 합법이고요. LSD나 그 크리스탈 종류는 미국에서도 불법입니다. 불법이네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구별을 해서 드린 말씀이 뭐냐면 이른바 유학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리우는 자녀들이 국내와 해외를 드나드는 비율이 굉장히 쉽게 드나들고. 지금 사실 홍정욱 전 의원의 정도의 가정이라면 굉장히 유복한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굉장히 쉽게 드나들고 그쪽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범죄 의식 자체가 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부유층 자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더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드러난 현상이 딱 그래요. 과거에는 사실 유흥업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뽕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 안 좋은 문화에 접하는 쪽에서 많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야 될 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과거에는 그러니까 등장하는 게 이제 필로폰이었고 지금은 신종 마약. 필로폰이었고 조직이라든가 유흥업소 종사자 이런 쪽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전혀 그렇지 않아야 될 쪽에서 이런 벌어지고 있어서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근데 이제 구속이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래서 더 놀랐는데 미성년자입니다. 그렇죠.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이걸 가지고 올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얼마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미국 쪽에서 이것들을 좀 유학을 간 그 현지에서는 굉장히 만연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런 추측을 하게 만드는 거죠, 상황이. 이재용 전 의원. 네. 홍정욱 전 의원이 사실 무슨 선거 때마다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네. 근데 좀 곤혹스럽게 상황이 됐네요, 그러면은. 완전히 찬물 끼얹은 거죠. 본인이 만약 그런 선거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계획이 있었더라면. 얼마 전에 페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정치 복귀하나 안 하나 그게 지금 이슈가 종종 정치 복귀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지금. 그렇죠. 나왔었는데 저 일이 아마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만약 그런 생각이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제게 보내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까지 사과문을 냈습니다. 아버지의 고뇌일까요? 아무튼 이런 모습이 어제 꽤 화제가 됐습니다. 이 기사가요. 자, 이번에는 고유정 기사. 어제도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몇 가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추가됐습니다. 경찰 최종 결론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어요.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재판에 나와갖고 눈물 흘리며 우발적 범행 주장했습니다. 계속 우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우발적이고 재판은 진행되고 그리고 새로운 또 혐의가 추가가 됐고 양지열 변호사. 그러면 이렇게 혐의가 추가되면 어떻게 이 재판을 같이 합니까? 따로 또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수사는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1차적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청주지검 쪽으로 이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는 이게 만약에 기소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현재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사건 관련해서 제주에서 하고 있다. 제주법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지검으로 이거를 이송을 시킵니다. 법원을 그쪽으로 검찰을 일단 이송을 시킨 다음에 제주지검에서 기소를 해서 두 개를 병합하는 방법을 해서 하나의 재판 같은 재판에서 하게 될 수 지금 이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런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고유정 어제 나온 얘기도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어제는 모두 진술은 원래 재판 시작할 때 하는 건데 중간에 꼭 내 목소리로 이 얘기를 하고 싶다. 아마도 고유정이 생각할 때는 변호인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 자신이 얘기를 하면 조금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방청석의 반응은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번 재판에서 본인이 얘기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걸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재판까지 한번 보자라고 그랬는데 어젠 얘기를 했군요. 그래서. 근데 핵심은 우발적이다. 뭐 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소개해드렸는데요. 뭐 딱히 새로운 내용은 없네요. 그냥 이어지는 기사고 혐의가 추가됐다 이런 부분이고 양지열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미 받고 있는 재판과 같이 합해져서 제주에서 계속 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뭐 이게 채용 얘기인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보시죠.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작년 3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환된 분들의 15%가 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다. 15%. 좀 높아 보이네요. 감사원도 확인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5개 공공기관 채용 실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전체 192명 그리고 퇴직자 합하면 24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환됐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다 친인척이 이미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이요. 사장 해임을 요구했고요. 박원순 시장에겐 주의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 확인된 것도 없다. 이 무슨 소리냐. 그리고 시대 상황에 맞춰놓은 정책을 핀 거지 이걸 이렇게 이해를 못할 수가 있냐. 이렇게 또 반발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정규직 전환 직전 위탁업체, 기간제, 친인척 등 50명 꽂아 넣었다. 뭐 조선일보 또 이렇게 좀 구체적 내용까지 전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여기 뭐 3년 미만 무기계약직 93%를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채용하게 됐다. 감사원 일반 국민 채용기에 박탈한 거다. 그리고 권익위는요 연내 재조사하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는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 옆에 보면 서울시 여기 반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 보시죠. 감사원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했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걸 시대적 과제로 봤는데 이거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조직적 채용 비리 이런 거 확인 안 된 건데 좀 감사원이 너무하다. 뭐 이런 반발입니다. 자,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채용 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공사 직원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따른 평등권 침해이자 차별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뭐 발표도 했고 반발도 있고. 최영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15% 정도 된답니다, 지금. 하긴. 주식시장에서 보면 저런 걸 그 내부자 거래라고 그러죠. 정보를 미리 알고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먼저 조치를 취해서 이득을 보는 거. 지금 친인척을 그 채용을 했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 일반인들도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었느냐. 그런 정보를 가질 수 있었느냐. 그리고 그런 정보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비정규직으로 그럼 먼저 채용시킬 수 있었느냐. 이런 건데 일반인들은 하기 힘든 일을 저 직원들이 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 다른 사람이 가질 기회를 뺏은 것으로 그러니까 감사원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다. 불공정한 일로 볼 수 있는데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 시대적 뭐 과제 얘기하는 것은 아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특혜가 개입했다면 그것을 밝혀낼 책임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원상복귀시킬 노력을 해야지 저렇게 큰 소리 친다는 것은 정말 저도 이해하기 힘드네요. 유정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그 발표와 또 반발. 서울시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채용 비리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조직적인 이런 게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좀 국민들 좀 불편하게 하는 대응이 아닐까. 그러니까 좀 숫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많네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서울시가 왜 저렇게 대응을 했을까 저도 좀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쨌든 15%라는 비율이 일반인 국민들이 생각할 때 또 굉장히 큰 수치란 말이에요. 물론 친인척이 뽑힐 수는 있겠지만 조금 상식선에서 봤을 때 좀 수치가 좀 높고 그런 걸 떠나서라도 공공기관의 정규직 어떤 전환 과정에서의 비리, 부정 이런 것은 단 한 건 있어도 발본색원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서울시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마땅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왜 저렇게 밝혔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뭐 많은 분들, 특히 젊은 층에서는요, 어떤 공정, 특히 기회를 좀 공정하게 줘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많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조금 좀 문제시 삼을 수 있는, 감사원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나라박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올해 33입니다. 그런데 이미 31살 때 총리가 한번 돼봤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오스트리아는 젊음을 선택했다. 33 청년 총리의 귀환이다. 이 사진 보시죠. 세바스티안 크루츠 전 총리입니다. 벌써 뭐 젊습니다. 근데 총리를 한번 했어요, 이미.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총리가 될 수 있답니다. 보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했는데요. 중도우파 국민당이 3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극우정당 부패 스캔들 여파로 다른 정당들이 힘들었어요. 득표율 추락했고 연정이 배제될 듯하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더 강해져 돌아온 오스트리아 33세 청년 총리. 정치권의 저스틴 비버랍니다. 저스틴 비버. 팝스타죠. 미국의 유명. 근데 외모나 어떤 이게 본인의 어떤 제스처 이런 게 팝스타 같다. 그러고 보니까 이 정도의 외모로 정치판에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각광을 받겠네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분이 있나요? 모르겠네요. 여기 보시죠. 조기 총선 압승했다. 4개월 만에 컴백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젊지만 반듯한 처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젊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듯한 처신이거든요. 그 앞서서 구구정당이 집권했는데 부패 스캔들로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도덕적이고 더 반듯한 정신을 요구하겠죠. 젊은데 반듯하다. 그러니까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시잡 자격 금지 등 반난민 성향은 좀 있다. 이렇게 또 정책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 전 의원, 네. 정치권에 몸담고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젊음을 선택한 지금 유럽의 모습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기를 좀 바랍니다. 우리는 뭘 선택한 겁니까, 지금? 지금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요. 우리가 소위 386 세대를 보면서 기득권 세대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기득권을 꼭 붙잡고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혐오를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특히 자유한국당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조기 총선 압승을 하면서 어쩌면 녹색당하고 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녹색당이 가장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변화 같은 것인데 환경 이슈인데 저는 오히려 우리도 이런 환경 이슈라든지 기후변화 이슈 같은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정, 그런 이슈 선점 부분에 있어서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전 의원도 젊은 정치인인데 조금 부러우신가요? 부럽죠. 근데 저 총리가 부럽다는 게 아니고요. 저 총리를 선택한 오스트리아가 부럽다는 말이에요. 오스트리아의 정치 상황이 부럽다는 거네요. 그렇죠. 양지열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뭐 저게 단순하게 나이가 젊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저런 식의 어떤 개혁의 시도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라는 거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치를 저런 식으로 젊었을 때부터 데뷔를 했어도 그러니까 정치를 전업으로 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게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정치 시스템이 있다라는 게 부럽죠. 저런 젊은이가 커서 총리가 될 수 있는 이 상황이 부럽다는 거네요. 보니까 17살에 정당에 입당을 했고요. 27에 외무장관을 했답니다. 이런 젊은이한테 믿고 맡기는 문화가 있는 나라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출산 휴가입니다. 오늘부터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3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임금을 받는 유급 휴가고요. 2번으로 나눠서 쓸 수도 있는데요. 또 휴가 청구 기간도 기존의 출산은 기준 30일까지였던 것이 90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앞으로도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들이 꾸준히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평양 원정입니다. 송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함께 평양 원정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어제 벤투 감독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나설 25명의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오는 15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리는 북한과의 원정 경기 무려 29년 만이라죠. 그에 앞선 10일엔 화성에서 스리랑카와의 경기도 예정돼 있으니까요.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독사와 사투입니다. 어딘가 아파 보이는 이 강아지, 8개월 된 핏불테리어종 반려견 제우스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서 얼마 전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제우스는 마당에 출몰한 독사로부터 가족의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려다 치명상을 입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사에게 4군데나 물렸던 흔적이 발견됐는데요. 가족들의 슬픔은 얼마나 클지 감히 가늠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대단한 강아지입니다. 사람을 지키려다 스스로 목숨을 잃었네요. 가족들이 참 많은 슬픔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형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